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영문학과에서 19세기 영국 소설, 또 19세기 미국 소설을 가르치고 있는 허정혜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인 에어를 강연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하려는 강의는 제인 에어에 대한 강의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작품을 읽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인 에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아인 제인 에어가 그 교육을 거쳐서 나중에 그 로체스터의 집으로 들어가서 가정교사를 거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독립과 자유를 성취한다는 이런 소설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의 그 여성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페미니즘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접근한 소설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한 가지 해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다양한 의미를 다양하게 읽어보려는 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세계 명작을 읽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주제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 명작을 한국인의 눈으로서는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조금 새롭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인 에어와 다락방에 미친 여인,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어본 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제인 에어와 로체스터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 소설 속에 로체스터의 저택, 손필드라는 저택의 3층의 다락방에 어떤 여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이 작품을 읽은 적이 있는지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 다락방에 있는 여인은 이 샬롯 브론테라는 작가가 너무나 제인과 로체스터의 로맨스, 사랑 이야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고, 또 기억을 생생하게 한다고 해도 혹시 그런 여인이 다락방에 있었나 하는 것이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혹시 기억한다고 해도 이 여인의 이름은 분명히 소설 속에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읽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물어봐도 이 여인의 존재를 생생하게 이름까지 기억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작품을 읽는 학생은 다시 기억을 되살려보고, 혹시 읽지 않은 학생들은 오늘 이 강연을 듣고 제인 에어를 보면서 이번에는 제인과 로체스터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락방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지를 한번 그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자, 그래서 이러한 소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 당시의 영국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그 당시는 소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그 시대였고, 이 소설이 1847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발표되었는데, 이때가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시대로 분류를 합니다. 1837년에서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1901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영국이 세계 역사상 영국의 제국주의가 절정을 이룬 시대입니다. 그래서 19세기만 해도 영국의 그 식민지가 세계 전체에 아프리카, 아시아, 또 아메리카 대륙, 세계 전체에 영국의 식민지가 없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카일라일 같은 평자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다.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뜻은 세계의 식민지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쪽이나 서쪽 어느 지역에서든지 늘 해가 뜬다. 이런 의미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의 이제 자부심을 표현했는데,
그 19세기가 바로 특히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영국의 제국주의가 절정에 다다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시대에 이 제인 에어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시대에 영국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영국의 남성상은 어떠냐 하면은 영국이 이제 그 제국주의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영국의 남성이라면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 식민지에 있는 백인이 아닌 아프리카인이든지 아시아인이든지 혹은 아메리카의 원주민이든지 이런 인종들하고 비교해서 백인인 영국인이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우월주의 사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종적으로 우월한 영국인이 미개한 식민지인들을 개화를 시켜야 된다. 문명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같은 문명인이 이렇게 해서 식민지인을 개화를 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관로 안에 White Man's Burden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키플링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식민지인들을 개화시켜야 한다라는 이 사명이 백인의 운명이다, 백인의 짐이다, 이렇게 해서 White Man's Burden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 그 당시 영국은 다 기독교도가 주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도와 기독교도가 아닌 이교도 사이에 그런 이분법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인은 문명인이고 영국인이 아닌 식민지의 그 존재는 다 야만인이라는 이런 이분법이 존재했습니다. 그죠? 기독교도이면은 문명인, 기독교가 아닌 이교도는 야만인. 그래서 그 밑에 사진은 왼쪽에는 빅토리아 여왕 시기에 남편과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가정이 굉장히 중요시 되었어요. 가정의 중요성. 그래서 여성은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제국을 위해서 봉사할 남성에게 잘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고, 오른쪽 사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식민지 인도 같은 데에 제국주의자인 남성이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당시의 복장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상적인 미안합니다. 이상적인 영국 여성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상적으로 요구하는 영국 여성은 이제 19세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angel in the house 해가지고 집 안에 천사라는 이미지를 요구했어요. 집 안에 천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미덕으로 삼았냐 하면은 역시 남편에게 복종하고 겸손해야 되고, 말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 따져서는 안 되고,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한 미덕이 많지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은 그 당시에 영국이 이 제국주의를 운영해 나갔기 때문에 제국의 과업을 남성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남성을 기쁘게 하고 정신적인 힘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제국에 기여할 훌륭한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상적인 영국 여성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특히 영국과 그 다음에 그 식민지를 어떻게 제국주의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점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에,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에는 생물학적 인종주의라는 학문이 성행을 했는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사이에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왜 이런 것이 유행하게 되었느냐, 영국의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월한 영국인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와 비교해서 열등한 식민지의 타자, 식민지의 다른 인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필요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인종 간의 신체적인 차이에서 온다. 이렇게 해서 인종 간의 신체적인 차이에 주목을 해서 신체적인 특징이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물학적 인종주의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영국인과 다른 타인종들은 식민지의 미개인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비유했냐면 동물과 같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 보면은 개나 원숭이에 비유한 것이 많이 나오고요. 혹은 괴물이다. 몬스터라는 이런 표현이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몸도 정상적인 몸이 아니고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그 당시에 영국에는 뭐냐면은 식민지,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이런 사람들은 다 식인종이다. 누구든지 나타나면은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그 당시에는 식인종이라는 이런 담론이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혹은 흡혈귀다.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이렇게 해서 타인종들을 이렇게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했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제인 에어라는 작품에도 타인종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인 에어를 읽으면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본격적으로 이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샬롯 브론테는 그 자매들이 모두 소설가예요. 영국에서 다 유명한 작가들인데, 이제 아버지는 아일랜드 출신으로서 이제 영국에 와서 교육을 받은 목사였어요. 그 당시에 목사는 굉장히 지적인 수준을 갖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서재에서 그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자라났는데, 이 세 자매 중에서 제일 언니가 샬롯 브론테예요. 제인 에어를 쓴.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이 에밀리 브론테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워더링 하이츠. 이것이 우리나라의 번역이 폭풍의 언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번역은 워더링 하이츠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더링 하이츠가 저택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고유명사로서 워더링 하이츠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 워더링이라는 의미가 영국의 요크셔에 막 바람이 휘몰아치는 이런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해서 폭풍의 언덕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폭풍의 언덕으로 알고 있는데, 원제목 워더링 하이츠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 샬롯 브론테의 여동생이 에밀리 브론테고, 그 밑에 여동생이 막내가 앤 브론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설가예요. 와일드 페일홀의 소작인, 이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아서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어쨌든 이 세 명이 다 문학적인 재능을 가진 자매들이었고, 영국 문학사에서 세 자매들이 다 문인으로 중요한 작가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면은 영국에 가면은 하워스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 지도에 보면은 영국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버풀이 있고 그 옆에 맨체스터가 있는데, 맨체스터 조금 위에 약간 오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 자매들이 태어난 브론테 뮤지엄, 브론테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도 방문을 해보니까 저기 2층에 가면은 2층에 이 자매들이 자고 있는 이제 침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바깥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무덤에 이 묘비가 보이죠. 그래서 이 세 자매들도 이 그 목사관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가 목사여서 이 목사관에서 살면서 2층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면은 자연도 보이지만은 영국의 그 황야, 무어도 보이지만 이렇게 묘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창문에서 바라보는 이 묘비의 그 죽음을
늘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작품 같은 것이 조금 강렬하게 그 묘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2층 창문에서 바라다 보면요. 그래서 브론테 박물관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월스라는 곳에 가서 방문하면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영국의 전형적인 그 무어예요. 황야인데 지금 산은 보이지 않죠. 평평한 황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워더링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폭풍의 언덕에 히스클리프나 캐서린 이런 두 명이 아주 강렬한 사랑을 하면서 이 무어에서 막 뛰놀던 곳, 이것이 무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보라색 꽃, 이것이 히스예요. 히스. 그래서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은 이 히스가 피는 절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히스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영국에 가면은 8월이에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은 이제 이 꽃들은 다 이제 지고 없고 굉장히 황량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아마 워더링 하이츠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런 언덕이라는 의미로서 저택 이름이 워더링 하이츠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1847년에 발표되었다 했죠. 그런데 이 작품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꼭 1847년은 아니고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영국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는 이 이후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나폴레옹 전쟁은 1797년에서 1815년, 그래서 1815년에 끝났기 때문에 이 소설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815년 이후고, 그 다음에 장면에 보면은 제인이 월터 스코트의 서사시 마미온이라는 것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미온이라는 작품은 1808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 1820년대, 1830년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술 구조는 주의해야 될 것이 1인칭 화자입니다. 1인칭 소설, 아이로 소설을 하는데, 물론 이 소설의 초반에는 제인이 한 10살쯤 정도 된 제인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 소설하는 화자는 10살짜리가 소설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로체스터하고 결혼하고 나서 한 30살쯤 된 성숙한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10살부터의 내가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다부터 시작해서 쭉 소설을 하는, 이게 성장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자는 30살 정도의 성숙한 화자입니다. 10살짜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혼동하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플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인의 이 정신적인 성숙의 단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크게 나누어서 장소로 보면은 5개의 장소로 이제 제인이 거주했는 장소가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0살짜리로서 와서 살았는 곳이 게이츠 헤드입니다. 이제 하나씩 상세히 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이츠 헤드에는 미스터 리드, 그러니까 그 외삼촌 집인데, 외삼촌은 사망을 했고 외숙모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곳이 게이츠 헤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이츠 헤드에서 떠나서 로우드 기숙학교에 가서 한 8년간 교육을 받죠. 그래서 장소가 두 번째로는 로우드 기숙학교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내가 스스로 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싶다라는 변화가 필요해서 이제 로체스터의 집인 저택인 손필드로 가서 가정교사가 됩니다. 가정교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여곡절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집을 뛰쳐나와서 나중에 무어하우스라는 사촌이면서 목사인 그 집에 가서
기거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5번 펀딘이라는 장소는 나중에 다시 로체스터에게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살게 되는, 마찬가지로 로체스터의 집인데 여기가 펀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장소를 중심으로 제인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발전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게이츠 헤드입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여기는 미시스 리드, 외숙모의 집이고, 그 아들이 이름이 존 리드예요. 이 작품에는 존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혼동을 하면 안 되고,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이 존 리드예요. 그래서 제인과는 사촌지간이고 사촌 오빠죠. 그런데 이 존 리드가 작품 초반에 보다시피 영국에는 뭐냐면 그 밑에 가부장제 장자상속법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장자상속법이라는 거는 장자에게만 상속을 물려주는 법이에요. 프라이머제니처라고 해서. 그래서 차남에게는 상속이 없어요. 그래서 장자, 맏아들에게만 상속을 해주는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아무리 어린 아들이라 해도 10살이라고 해도 9살이라고 해도 그 마스터, 주인이 되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다 주인님, 마스터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존 리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소설에 한 14살 정도의 초반에 등장하는데도 이미 마스터예요. 영국의 장자상속법에 의해서 모든 재산은 다 이 존 리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존 리드가 사실은 고아인 제인이 이 집에 더부살이 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혈연 관계로서 자기 가족은 아니고 사촌인데 굉장히 멸시하고 억압을 하죠. 그래서 제인에게 폭력도 행사하고 약간 반항적인 기질을 보이면 이제 때리면서 뭐 엄청난 또 역소를 퍼붓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제네어뿐만이 아니고 영국 소설 다른 작품에도 보면 이 당시에 장자상속법 때문에 이 장자에게, 맏아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권력과 재산이 집중되다가 보니까 전부 오만하고, 그 다음에 노름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오히려 빚에 시달리고 이렇게 해서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 영국의 가부장제의 폐해라고 할 수 있죠. 여성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의 존 리드가 제인이 그 자기 말에 반항을 하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가두는 곳이 붉은 방이에요. 소설에 레드 룸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그 붉은 방에 갇혀서 엄청난 공포도 경험하고 거기에서 죽은 외삼촌의 유령도 보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또 고딕 소설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해요. 유령이 나타난 점에서. 그래서 이제 작품 초반에는 제인이, 이 어린 10살짜리 제인이 강렬하게 저항을 하는 모습이 이 소설 초반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집에서 이 너무나 반항적으로 행동을 하고 하니까 미시스 리드 외숙모가 로우드 기숙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브로클 허스트를 불러서 상의를 하고 제대로 얘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너무나 애가 반항적이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해서 브로클 허스트 교장이 운영하는 로우드 기숙학교로 거의 강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국의 전형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브로클 허스트 교장은 작품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가난한 상태, 시설도 그 당시 영국에서 시설도 별로 좋지 못한 제인 에어처럼 가난한 그 고아들이 주로 와서 교육시키는 곳인데 이런 자선금으로 기부를 받아서 거기서 그 여성들의 여학생들의 활력이라든지 조금 뭐
조금 멋을 내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교장이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굉장히 이 억압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이는 특히 외숙모한테 들었다시피 굉장히 말을 잘 안 듣는 거짓말도 하는 그 여학생이다. 이런 학생은 기독교도가 아니라 인도의 종교를 얘기하면서 그 힌두교의 신을 얘기하면서 그런 신을 믿는 학생이나 다름없다고 굉장히 가혹한 벌을 주죠. 이 제인에게. 그래서 그런 예만 보더라도 영국의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종교는 굉장히 미개인이고 이렇게 제인처럼 반항하는 그 학생들이나 믿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 제인이 만나는 친구 혹은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헬렌이라는 그러니까 제인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은 읽는 책도 제인도 나름대로 똑똑한데 제인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책을 벌써 읽고 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요. 그래서 헬렌을 자기의 어떤 멘토로 삼는 정도로 친하고, 밤에 기숙사에서 잘 때 헬렌의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데, 그런데 이 헬렌은 뭐를 주장하냐면은 당시에 이 학교의 교장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굉장히 이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이게 자율 같은 것을 굉장히 억압하면서 그 심한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도 제인은 부당한 점에 대해서 교사이지만 항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 헬렌은 이 작품 속에서 제인보다 성숙한 학생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아무리 부당하게 교사가 자신을 대한다고 해도 헬렌은 그 부당한 점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반항하는 것은 기독교도 문명인의 태도에는 맞지 않다 하면서 굉장히 순응을 합니다. 교사들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 매질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매질을 당하고 해도 이 헬렌은 무조건 순응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인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헬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헬렌으로 인해서 결국 이 로우드 기숙학교에서 제인의 이 반항적인 기질이 조금은 순화됩니다. 오히려 헬렌으로 인해서요. 헬렌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다른 교사들하고 다른 미스 템플이라는 교사가 있어요. 이 교사는 다른 교사들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온화하게 대하고 친절하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인이 가장 따르는 교사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교사도 헬렌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교장에게 저항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순응하는 그런 점에서 미스 템플이나 헬렌이나 제인의 반항적인 성향을 조금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소설이 끝나면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헬렌이나 미스 템플이나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브로클 허스트나 마찬가지로 태도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영국인으로서 영국인은 문명인이고 반항을 하는 것은 야만인들이나 하는 행위다 해서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을 하고 영국인과 식민지인을 구분을 했다는, 영국인이라는 점에서는 다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8년 동안 받고 그 제인은 이제는 나는 변하고 싶다 해서 변화를 갈망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그 당시에 이 젠트리 계급 여성,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젠트리 계급의 그 자기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사망을 했지만은 자기는 이런 하층 계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도부살이를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계급이 할 수 있는 그 여성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정교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사가 또 그 당시에는 이 임금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보수가 그 하녀하고 거의 비슷한 하녀보다 뭐 약간 높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정교사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싶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가정교사가 되고 싶다 해서 그때 마침 광고를 보고 로체스터의 집인 손필드로 가정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제 로우드 기숙학교를 떠나서 그래서 가게 되는 곳이 손필드라는 로체스터의 저택인데 여기 화면에 있는 사진은 영국에 가면은 하든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인 에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모델이 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손필드는 뭐 그 작품에서 가상으로 만든 지명인데 영화에서 이렇게 하든홀을 모델로 찍었기 때문에 이게 영화의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손필드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런 저택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 옥상도 보이고 저기 3층의 유리창 거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보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거기서 누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필드에 제인 에어가 가서 이제 가정교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인 에어라는 소설을 읽을 때 지금까지 조금 설명이 나왔지만은 제인이 어릴 때부터 이게 결혼을 하고 성숙한 30대가 될 때까지의 성장 소설로서 이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인과 로체스터의 사랑 이야기로 로맨스 소설로도 이 소설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처럼 유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에는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유령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이 저택의 다락방에 사는 이 여인의 웃음소리, 기괴한 웃음소리가 제인이 이 저택에 도착한 첫날부터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유령이 등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신비스럽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중세의 성에서 일어난 공포스러운 얘기 다루는 이런 것이 이제 고딕 소설인데 이 시기는 영국에서 사실주의가 성행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고딕 소설, 낭만주의에서 활용이 되는 고딕 소설의 요소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고딕 소설의 특징으로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얘기한 이 소설을 페미니즘으로 읽는 방법. 그러니까 여성이 제인 에어가 어떻게 고아인 여성이 자기 스스로 자주성과 여성으로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가. 이제 지금까지 이 소설은 주로 이렇게 페미니즘으로 읽혀져 왔죠. 그 다음에는 탈식민주의라고 해놨는데 이 말은 이제 고등학생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것을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인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아까 영국이 세계에 다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들이 1960년대 이후에 식민지로부터 영국의 제국주의로부터 다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한 국가의 시각에서 이 작품을 보면은 제인과 로체스터의 얘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작품의 다락방에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영국의 비평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민지 이후에 영국이 아닌 식민지에서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 작가들이 살펴볼 때는 이 작품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제인 에어를 읽을 때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차원이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식민주의 이후의 그 비평입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로 한번 읽어본다는 건데, 이따가 그런 시각에서 이 3층의 다락방에 어떤 여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러나 이 소설에서 페미니즘으로 우리가 이 소설을 읽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지금까지 이 소설을 이렇게 읽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소설을 페미니즘으로 읽으려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제인은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으로 이 소설에서 독립적이고 저항적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인은 19세기의 이상적 여성의 삶을 의문을 제기하고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자 시도하는 여성이죠. 그래서 소설에 보면은 특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런 문장이 있는데, 소설의 제23장에 보면은 I am a free human being with an independent will,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free,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인간이고 누구에게 억압되지 않는, 그리고 independent will, 내가 굉장히 독립적인 의지, 나 스스로의 의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남성이 이렇게 요구해서가 아니고 나 스스로의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아주 자유로운 인간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손필드에 가면서 그 멀리 이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저 지평선 너머에 다른 넓은 세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도 저런 세계에 한번 가고 싶다 해서 그 자신이 속한 이 조그마한 세계 아닌 다른 넓은 세계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성은 소위 남성들이 활동하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여성들은 다 소위 사적 영역이라 그래서 가정에서 머물면서 남편을 내조하거나 아니면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에만 머물러서 사적 영역에 머물기를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제인은 이 당시의 여성들하고는 드물게 19세기입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죠? 19세기의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더 넓은 세계, 공적 영역에 나가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꿈을 꾸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페미니즘 시각에서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미스 제인 헤어라고 자기가 불리었는데, 이제 로체스터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 신혼여행 가방에 트렁크에 이름이 붙여져 있어. 태그가요. 거기에 뭐라고 붙여져 있느냐 하면 미시스 로체스터라고 붙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인이 사실은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름이 제인 에어인데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이름 에어가 사라지고 자기는 로체스터 부인이 되어서 자기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존재는 남편의 성님 알려주고 미시즈라는 얘기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여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미시즈 로체스터인가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영국 소설에서 최초로 의문을 갖는 여성이 제인 에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페미니즘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9세기 영국 소설에는 그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이게 성적인 열망, 패션을 묘사하는 작품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에 와서 이제 나중에 무어 하우스에서 로체스터를 떠나왔지만 난 로체스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하면서 뭐 꿈속에서도 로체스터를 보고 뭐 로체스터의 얼굴을 만지고 싶다라는 포옹하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이 소설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소설에서 그 당시에 거의 없었던 이런 성적인 열망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숨기지 않고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또 페미니즘으로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내용 중에 또 페미니즘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정치적 반란을 제외하고서 얼마나 많은 반란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격동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성은 대체로 평온한 존재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오빠나 동생들과 똑같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할 터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너무나 가혹한 속박, 너무나 완전한 침체에 괴로워한다는 점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평등을 얘기하죠. 예. 그 다음 문장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여성들이란 집안에 처박혀서 푸딩이나 만들고 양말이나 짜고 피아노나 치고 가방에 수나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남성들의 소견 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관습에 의해서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선고된 일 이상의 것을 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여성을 탓하거나 비웃는 것은 소갈머리 없는 짓이다. 이렇게 제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다 그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하는 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을 또 페미니즘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강연의 제목처럼 다락방에 미친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손필드라는 저택의 다락방에 누가 갇혀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 여성은 몇 년간 갇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 로체스터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밑줄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예, 소설을 읽은 학생들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손필드 다락방에는 누가 갇혀 있는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로체스터와의 관계는 누굴까요? 예, 로체스터의 첫 번째 아내이죠. 로체스터와 결혼한 아내. 예, 이 아내가 몇 년간 갇혀 있느냐 하면요, 1년, 2년이 아니고 소설 전체로 읽어보면 적어도 11년 정도 됩니다. 1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은 소설 속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름은 벌사 메이슨이에요. 벌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로체스터가 벌사라고 부릅니다. 이 벌사 메이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인종적으로 따진다면은 크리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크리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영국인 상인이고 어머니가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자메이카 출생이고 크리올입니다. 자메이카에서 벌사 메이슨이 출생했는데 자메이카가 어디냐를 한번 보면은요, 그 카리브해, 캐리비안 씨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상에 보이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미국의 플로리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카리브해인데 여기 전체 섬들이 웨스트 인디스, 서인도 제도예요.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섬들은 대부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에 영국의 식민지거나 프랑스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큐바가 있고 자메이카, 여기가 영국의 식민지인 자메이카고 뭐 아이티, 뭐 도미니칸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등등 여기 섬들이 쭉 있죠. 뭐 마르티니크, 과달루페 이런 거는 다 프랑스의 식민지, 아이티. 근데 여기에 그 안티구아라든지 자메이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다 영국의 식민지거든요. 그런데
이 벌사라는 여성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자메이카, 예, 카리브해의 서인도 제도 중에 하나인 자메이카, 영국의 식민지인 자메이카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분명히 영국인이에요. 그렇지만 식민지의 출신인 그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태어난 여성이 벌사 메이슨이기 때문에 벌사 메이슨도 마찬가지로 크리올, 크리올이라는 인종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크리올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유럽인들의 후손들이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살고 있을 때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크리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올들은 영국 본토에서는 순수한 그 영국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인종적으로 좀 무시하고, 이 크리올하고 사는 로체스터 같은 사람에 대해서 좀 로체스터가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왜 결혼을 했느냐? 로체스터는 차남이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그 당시에 영국은 장남에게 상속을 주는 장자상속법이 있기 때문에 로체스터는 차남이기 때문에 그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있는 여성하고 결혼해야지 그 재산이 로체스터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버사 메이슨은 아버지가 영국인 상인으로서 이 식민지 자메이카에 간 영국의 상인들은 전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해요. 예, 그래서 재산을 3만 파운드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당시의 영국법은 뭐냐 하면 19세기 후반에 기혼 여성 재산법이 생기는데, 그 이전까지의 모든 재산은 결혼을 하면 남편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3만 파운드의 재산은 결혼을 하자마자 로체스터의 재산이 되고, 로체스터가 손필드에서 이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것은 다 이 벌사의 재산 3만 파운드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로체스터 살게 되는데, 자메이카에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이제 처음에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영국인으로서 이 자메이카의 출신의 크리올이라는 이 벌사라는 여성하고 살고 있고, 이 여성하고 만약에 영국에 갈 경우에 굉장히 수치스럽다 하는 생각에 점점 뭐냐 하면은 이 벌사라는 여성에 대해서 영국 여성하고 이 비교를 하면서 뭔가 순수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이 아닌가 하는 의심, 그리고 굉장히 그 정열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미친 여성이 아닌가 하는 걸로 이제 몰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로체스터의 계급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귀족은 아니고 젠틀리 계급입니다. 로체스터의 이름은 소설 속에 미스터 로체스터라고 나옵니다. 귀족 같으면 귀족의 호칭을 붙이겠죠. 공작, 후작, 백작, 자작이라면. 그러나 젠틀리 계급으로서 이게 돈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귀족들하고 어울리긴 하지만 귀족은 아니고 미스터 로체스터의 젠틀리 계급이고, 그 당시에 영국의 젠틀리 계급이라는 거는 시골의 이게 토지를 임대를 해서 소장료를 받고 그것을 이제 소득으로 살아가는 시골 양반들이에요. 이 젠틀리 계급은. 그래서 로체스터는 젠틀리 계급이고, 차남은 설명을 했고, 현재 나이가 여러분들 소설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그 결혼을 한 여성인 아내를 다락방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한 적어도 11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37세, 8세 정도에 되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인이 이 집에 가정교사로 올 때의 나이는 한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18살 제인으로서는 이게 남성과 교제를 해본 경험도 없고 처음으로 대하는 이 남성이 로체스터예요. 그러니까 제인의 눈에는
또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그 다음에 로체스터는 사실 37살, 8살 된 남성이 자기한테 아내가 있는 얘기를,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제인이라는 18살란 그 여성에게 그 결혼을 하자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뭐 한 20살 정도 납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 뭐 37살, 8살 정도 하고, 그 당시에 이 지금 40살 다 돼가는 남성은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나이가, 지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소설 속에 드러난 사실은 바로 그렇게 20살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인과 로체스터는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우리가 벌사가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느냐. 이 소설에서 벌사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샬롯 브론테는 작가는 제인이 서술하게 하고 또 때로는 로체스터가 말하게 하지만, 이 다락방에 갇혀 있는 여인 벌사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벌사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사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은 제인이 설명하는 거나 로체스터의 관찰과 설명에 의해서만 벌사라는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소설은 제인과 로체스터의 로맨스에만 초점을 맞추고 벌사의 의미가 뭔가는 소설을 다 읽어도 독자들이 잊어버리도록 교묘하게 이게 은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제인 에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이런 여성이 있었나 라는 거를 생생하게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도록 이 소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이 벌사에 대해서 제인이 묘사를 했다면 어떻게 묘사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로체스터와 이 벌사가 사실은 결혼에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를 전혀 제인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면사포를 쓰고 교회에서 둘이가 결혼을 하려는 순간 주례인 목사가 이제 영국에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의가 없어야지 결혼이 성립되는데, 그때 벌사의 오빠인 그 로버트 메이슨과 그 다음에 어떤 변호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의가 있다. 로체스터는 이미 결혼을 했고 자메이카에서 결혼을 했고 여기 증거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지금 현재 손필드의 다락방에 갇혀 있다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결혼은 완전히 뭡니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흥분한 로체스터가 제인의 손을 끌고 그 손필드에 가서 다락방에 갇혀 있는 그 벌사를 보면서, 보라, 내가 이런 여인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11년 동안이나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보라 하고 제인의 손을 끌고 가서 제인이 직접 봅니다. 그래서 제인이 이 여인을 관찰을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인이 벌사에 대해서 이 외모나 피부색은 전형적인 영국인하고 다르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얼굴 빛은 자주색이고 또 검은색이고 변색된 얼굴이다. 이 변색된다라는 거는 자메이카라는 이 곳은 이제 카리브해에서 햇볕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굉장히 피부가 타서 피부가 영국인들보다는 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탈색됐고 변색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인은 눈은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다. 퉁퉁 부은 검은 입술이다. 검은 눈썹이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말갈기 같은 검은 머리털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뭔가 이 벌사는 제인의 눈에도 벌사의 몸은 뭔가 동물 같고 괴물 같고 흡혈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에 보면은 벌사를 묘사하면서 옷을 입은 하이에나는 뒷발로 일어섰다 이렇게 하이에나라는 동물로 묘사를 하고, 네 발로 기어다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동물처럼, 그리고 핥히고 으르렁거리는 괴상한 짐승이다, 흡혈귀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동물, 괴물, 흡혈귀로 묘사를 합니다. 이 부분은 벌사가 11년 동안이나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1년 동안이나 어떤 다락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여러분들이 1시간 갇혀 있어도 미칠 지경이죠. 근데 정상적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11년 동안이나 갇혀 있으면은 저절로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화가 나서 로체스터만 보면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여성의 모습, 거의 이제 그 미친 여성이나 다름없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인이 그 동물로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벌사에 대해서 로체스터도 또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벌사는 미친 사람이다, 광인이다, 그리고 백치다. 이 벌사의 가족들이 모두 3대에 걸쳐서 모두 백치이고 광인, 미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사도 백치이고 광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그 다음에 벌사는 술을 굉장히 잘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다. 여기 소설에 보면 자메이카에서 이 돈이 많은 여성을 취해서 처음 3년간은 이 또 소설 속에 이 벌사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거든요. 이 여성하고 취해가지고 첫 3년 동안 신혼생활은 굉장히 즐겁게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 또 술을 먹는 것도 더 가르쳐 줬어요, 로체스터가. 그래서 굉장히 술을 잘 먹게 되니까 지금 이제 알코올 중독자다, 이렇게 하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다, 이렇게 해서 이 여성은 굉장히 천박하고 저속하고 불결하고 불순하고 타락한 여성이다. 그 점에서 제인하고는 너무가 비교가 된다. 제인, 당신의 얼굴은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하냐, 어떻게 이 여성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대조를 시키거든요, 로체스터가.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평소에 제인은 로체스터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서 그 점을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데, 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영국인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제인은 로체스터와 공감을 해요. 그래서 로체스터가 사실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영국인은 굉장히 이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영국인으로서의 그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영국인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긴 그 영국인은 유럽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좀 오만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체스터는 그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다락방에 가두어 놓고 유럽의 여러 곳을 다녔어요. 물론 내 이런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유롭게 여행을 조금 하면서 나를 좀 다스려야 했다, 이렇게 해서 소설에 보면은 프랑스 여성하고도 사귀고 독일 여성, 이탈리아 여인을 차례로 사귀면서 분명히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여성들과의 사귀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인에게 얘기를 하고 제인의 동조를 얻습니다. 그래서 로체스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과거의 실수는 운명이고 환경 때문이다. 소설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는 선한 사람인데 운명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여성하고 결혼했고, 그 여성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다. 운명과 환경 때문이다. 나는 원래 선하다. 이것을 제인에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제인은 그거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믿죠. 그래서 로체스터는 원래는 선량한 성격이고 고상한 신념을 가진 분이고 깨끗한 취미를 가진 분인데 환경이, 운명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되니까요. 로체스터를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제인이.
그래서 이 점에서 제인과 로체스터는 공통적으로 영국의 민족주의라든지 영국의 우월주의라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또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제인이 이 손필드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가르치는 이 소녀가 아델이라는 이 여성이에요. 아델이라는 소녀가 프랑스 출신인데 이 로체스터가 프랑스 여성하고 사이에 낳았다라고는 할 수 없고 이 프랑스 여성이 그 어떤 다른 남성하고 사이에 낳은 소녀인데 이 소녀를 기를 수가 없어서 로체스터에게 맡기는데 그 프랑스의 소녀 아델을 데리고 와서 제인이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소녀를 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아델은 프랑스의 소녀인데 영국에 와서 그 파리라는 데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 태폐한 곳인데 그 파리의 수렁에서 건져가지고 건전한 영국 교육을 시켜서 프랑스인의 결점을 많이 교정해 주었다. 그래서 아델은 얌전하고 양순하고 상냥한 여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제인은 뭐예요?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영국인은 프랑스인하고는 다르다. 샬롯 브론테는 주로 영국인의 종교는 기독교도고 프로테스탄트고 프랑스인이 믿는 종교는 가톨릭인데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하고 기독교도를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인 뿐만이 아니고 샬롯 브론테의 다른 작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인하고 비교해서 항상 영국이 더 우월하다는 점. 그래서 영국의 교육으로 아델이 굉장히 이제 그 교양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아주 개선되고 한 성숙한 여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영국의 민족주의라든지 영국의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국 농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거든요. 제인이. 그러면서 영국 농부의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정직하다. 정직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굉장히 영국의 아이들이 우수하다. 가장 교육을 잘 받고 가장 예의 바르며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영국의 아이들마저 프랑스와 독일의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우수하다. 이런 점을 이 소설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영국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영국의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체스터가 미쳤다고 다락방에 가둔 벌사가 정말로 미쳤는가 하는 점은 이제 소설을 들여다보면서 증거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벌사가 미쳤다고 얘기할 때에 정말 미쳤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도록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인은 벌사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한 번씩 다락방에서 이상한 웃음소리 정도, 그때마다 뭐 거기 어떤 하녀가 있는데 그 하녀가 한 번씩 그런 소리를 낸다라고 이제 로체스터나 여기 이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부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벌사의 존재를 잘 모르는 상태인데 로체스터하고 결혼하기로 한 전날 밤 이 벌사가 제인이 자는 방에 몰래 들어옵니다. 근데 제인은 한참 잠들어 있다가 무슨 인기척이 나서 눈을 뜨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캄캄한 방 안에 어떤 여성이 들어와서 제인이 벽에다가 결혼식 때 입을 면사포라든지 그 다음에 웨딩 드레스를 걸어놨는데 거기에서 면사포를 이 여인이 내려서 그 면사포를 정확하게 둘로 찢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면사포를 둘로 쪼개는 찢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찢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인은 이제 로체스터와 결혼할 거니까 제인을 생각해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제인에 와서 뭐 제인을 화가 나서 때린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될 텐데
죄인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면사포만 둘로 쪼개고 방을 조용히 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소설에. 그래서 이제 이 면사포를 둘로 찢는 장면은 이제 우리 그 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죄인에게 경고를 하는 거다. 죄인이 평소에 남성의 가부장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했는데 이 면사포를 쓰고 로체스터와 결혼한다는 거는 로체스터에게 순종하는 그런 길로 들어선 거는 건데 너는 여전히 그 면사포를 쓰고 결혼하느냐라는 이 저항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죄인을 그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장면에서 만약에 미친 여인일 것 같으면 로체스터만 보면은 달려들어서 로체스터에게 막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전혀 손도 하나 안 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친 여인이면은 과연 그렇겠느냐. 이제 이 장면은 적어도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은 건드리지 않고 면사포만 찍고 상징적으로 자기의 주장하는 바만 얘기하고 조용히 나갔다는 점에서 이런 장면은 벌사가 과연 미쳤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체스터와 제인의 결혼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다락방에 이 여인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이미 결혼을 했다는 상태, 그리고 뭐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인은 이 상태에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집을 뛰쳐나옵니다. 제인은요, 뛰쳐나와서 그 아까 무어에서 막 헤매면서 이제 돈도 없고 잘 곳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무어에서 막 쓰러져서 하룻밤 또 자기도 하죠. 그래서 헤매다가 또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 상태고 뭐 이런 거지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곳이 무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무어하우스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는 사촌으로 밝혀지는데 세인트 존이라는 이 목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자기들 그 자매들 3명하고. 그런데 이 세인트 존이 이제 이 집에 가서 이제 그 도움을 받게 되고 뭐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는 상태에서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잠을 자고 해서 기력을 되찾아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 집이 자기 사촌 집입니다. 이 사실 뭐 이 제인 에어에는 우연도 많죠. 그래서 이 세인트 존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또 초점을 받게 되는데 로체스터와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로 나와요. 로체스터는 제인이 좋아하는 인물로 그 당시에 영국의 이상적인 남성처럼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강건하고 에너제틱, 굉장히 정력적이고요. 그래서 이 영국이라는 제국을 과업을 수행하기에 딱 맞는 인물로서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고 해서 제인이 매력을 느끼는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불꽃으로 소설 속에 보면 파이어로 굉장히 정열적이고 맹렬한 독수리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데 세인트 존은 굉장히 차가운 그 인물로 나와요. 얼음에 비유해요. 그래서 세인트 존은 얼음에, 로체스터는 불꽃에 비유하는데 이 세인트 존은 목사로서 굉장히 엄격하고 냉혹하게 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 기독교를 전파를 하기 위해서 식민지인 인도에 가서 영국인으로서 식민지인들을 미개한 사람들을 개화를 시켜주고 기독교를 전파해서 인도를 문명화시켜야 된다 하는 문명화 사업을 하러 갑니다. 제국주의자의 일환으로서요. 그래서 가게 되는데 자기가 이 사업을 같이 할 아내가 필요해요. 근데 이 세인트 존에게는 자기가 사랑을 하는 여인이 있어요. 로자몬드라고. 근데 이 여성은 굉장히 이제 곱게 자라고 제인은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다음 육체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인도에 가려면 인도는 굉장히 이제 영국하고 기후도 다르고 위험한데 로자몬드라는 이런 그 아주 온실 속에서 큰 이런 여성하고
가서 사업을 하기, 그 식민지 선교 사업을 하기에는 이 여성은 너무 나약하다. 사랑을 하지만 이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만 관찰을 해보니까 제인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강인하다. 지적으로도 뛰어나다. 그래서 사촌이지만 제인이, 내가 사랑은 하지 않지만 선교사의 아내로서는 제인이 적당하다고 해서 제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장면이 굉장히 긴데요. 제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제인은 세인트 존이 생긴 거는 굉장히 잘생긴 걸로 나와요. 무슨 그리스 조각상처럼. 그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얼음처럼 차고 또 냉혹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인은 로체스터에게 처음에 이게 꽂혔기 때문에 세인트 존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말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제인이 또 중요한 점은 뭡니까? 자기가 영국 소설에서 이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남성이 그냥 재산하고 갖추어서 결혼하자 하면 여성이 경제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남성하고 보통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 또 특이한 점은 제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세인트 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런데 계속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 가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그런 제국주의 문명화 사업 선교사로서 가기에는 당신이 이런 점에서 적절하다. 그래서 당신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넘어갈 뻔합니다. 그래서 제인의 대답은 뭐냐?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로서 갈 수는 없다. 동료로서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인도 영국의 제국주의 사업에는 동의를 한다는 점이 작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에 제인이 세인트 존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점은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그 주체성이 있는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제국주의, 당시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샬롯 브론테는 제인의 입을 통해서 제인이 이 제국주의 사업에 찬성해서 아내가 아닌 동료로서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 샬롯 브론테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샬롯 브론테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민족주의라든지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인은 이 마지막에 자기가 너무나 세인트 존이 인도에 가자고 설득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 직전에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어요. 이 소설이 고딕 소설이가 했잖아요. 갑자기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로체스터의 목소리가 제인, 제인, 제인 하면서 3번 들려요. 그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로체스터가 나를 부르는 소리다 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사실 이 상태에서는 벌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갑자기 로체스터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로체스터를 찾아서 갑자기 여기를 무어하우스를 떠납니다. 세인트 존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간 곳이 펀딘이에요. 그렇게 가서 가는 길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손필드는 벌사가 불을 질러서 화재가 나서 이 손필드는 다 타버리고, 벌사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그 손필드 거기 뭡니까 그 옥상에 꼭대기에서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서 아래로 완전히 몸을 던져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즉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로체스터는 뭐냐 하면은 그 벌사가 그 화재가 나서 저택이 불타오르는 상태에서 옥상에 올라가니까 사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로체스터가
불이 나는 상황에서도 자기 약간 일말의 죄책감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벌사를 구하기 위해서 벌사한테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라 하고 하는데 벌사는 거부합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한데 그 불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로체스터도 뭡니까? 불구가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불구가 되냐면은 작품에 보면은 그 한쪽 눈을 잃어요. 그래서 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팔을 이거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구가 되는 상태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는 뭐예요? 적어도 벌사에 대해서 영국 남성으로서 벌사를 이렇게 가두어 뒀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이 죄책감이라든지 이 도덕적으로 약간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불구로 만들므로써 그런 도덕적인 이 죄책감을 면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벌사가 죽어가는데 벌사를 구하려고 노력은 했다라는 점을 이 작품에서 강조를 하죠. 작가는. 그래서 벌사는 왜 죽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벌사가 이 작품 속에서 살아 있으면은요, 영국의 제국주의의 도덕적인 수치라든지 불명예가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벌사는 죽어야지 그런 영국의 도덕적인 수치나 불명예가 제거되기 때문에 벌사는 죽고, 또 한편으로는 로체스터가 이렇게 벌사를 구하려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런 점을 부각함으로써 로체스터의 선량함이 정당화되고, 그 다음에 벌사와 로체스터가 자메이카에서 4년 정도 살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요. 나중에 로체스터하고 제인 사이에는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크리올이라는 여성 사이하고 백인 로체스터 사이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종이 서로 다른 인종이 태어나지 않도록 작품 속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의 순수성, 순혈주의는 로체스터와 제인의 아이로서 지속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타인종 간의 혼혈은 제인 에어 속에는 없어요. 혼혈 아이가 태어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독자들이 아마 그걸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벌사가 제거되어야만 제인과 로체스터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벌사는 당연하게 죽어서 사라져야 되죠. 자, 소설의 결말을 보면은 벌사가 죽고 나니까 그동안 제인은 자기가 당연하게 사랑했던 로체스터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록 불구가 되어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불구가 된 로체스터를 돌보면서 사랑을 합니다. 그죠? 제인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해서. 그래서 제인의 결혼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제국주의 시대에 제인은 그렇게 남성 중심 사회에 반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로체스터 결혼을 하고 로체스터의 아내가 되고 여성으로서 밖에 일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가정교사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국의 이상적인 영국 여성이 되었어요. 아들은 마찬가지로 미스터 로체스터가 되어서 로체스터의 대를 이어서 젠트리 계급으로서 미스터 로체스터라는 이름으로 그 가문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 제국에 기여할 이 로체스터의 아들을 열심히 양육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인의 반항, 이 사회에 대한 저항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인트 존과 인도 선교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소설의 제일 끝이 제인이나 로체스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세인트 존의 이야기로 끝나요. 세인트 존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죠? 그래서 세인트 존은 영국의 이상적인 남성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도라는 미개한 곳에 가서 영국인으로서 문명화 사업을 하고, 작품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도의 종교나 계급 제도는 인류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이고 타파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인은 당연히 거기서
이 미개인들을 문명화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예요? 인도라는 곳이 얼마나 전통과 찬란한 문화가 있는 곳입니까? 근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곳은 다 미개인이 사는 지역이고 문명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죄인도 동의를 한다는 점이에요. 네, 소설의 결말은 그렇게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결말을 들여다볼 때에 죄인의 주장하고 비교해서 문제점은 없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죄인의 저항이 끝까지 지속되느냐? 이 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여성의 자주성이나 평등 성취인데 결국 한 남성의 아내로서 그냥 로체스터의 아들을 양육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펀디네라는 장소는 다른 데하고 교류가 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에요. 근데 죄인이 꿈꾸는 세계는 넓은 세계였어요. 물론 그런 세계에서 활동하기가 그 당시에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은 죄인은 스스로 폐쇄적인 펀딘으로 들어갔어요. 그 점에서 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 죄인이 경제적인 평등을 성취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의 마지막에 보면은 죄인이 유산을 상속받는데 그 유산을 누구로부터 상속받느냐 하면은 존 에어라는 그 또 삼촌이 있는데 또 우연히 이 존 에어라는 삼촌이 상속을 2만 파운드 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재산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여기가 서아프리카예요. 서아프리카에 여기 모로코에서 가까운 섬이 있는데 여기 섬이 뭐냐 하면은 마데이라라는 섬이고 여러분 들어봤지만 마데이라 포도주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한때 영국의 식민지로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 존 에어가 여기에 이제 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이 자기의 핏줄이 존 에어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2만 파운드를 재산으로 이제 그 유산을 상속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이는 이제 그 2만 파운드를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촌들을 3명하고 자기하고 5천 파운드씩 나누어서 5천 파운드만 있으면은 나는 그 사이에 로체스터하고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고아이고 재산이 없고 로체스터는 재산이 많고 그런 점에서 나는 로체스터와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로체스터와 결혼하려고 할 때 옷을 사주려고 해도 제이는 굉장히 자주적인 여성이니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내가 왜 로체스터의 돈으로 옷을 사 입어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하는 여성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제적인 평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인에게 유산이 상속되는데 이 점도 바로 식민지에서 벌어는 돈으로 우연히 죄인에게 상속된다는 점. 그러니까 죄인이 스스로 벌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이것이 과연 경제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우리한테 문제점으로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벌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점에 대해서 제인네를 읽으면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왜 도대체 벌사를 저런 식으로 묘사했나? 대해서 이러한 자메이카 부근의 카리브해 부근의 이 서인도 제도에 사는 여성이 영국 여성으로서 현대의 진 리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여성은 벌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묘사를 했나? 이거는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은 이 진 리스라는 작가는 여기 아까 그 영국의 그 도미니카 그 출생이거든요. 영국 소설가로서 아까 카리브해 부근에 여러분들의 서인도 제도 그 지도를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도미니카 공화국 나오죠. 여기에 있는 섬인 도미니카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진 리스라는 이 작가는 거기에 영국인 남성들이 이 서인도 제도의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자기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 리스는 당시에 크리올 상속녀가 벌사처럼 이 크리올 상속녀가 로체스터와 같은 영국 남성하고 결혼 후에 미친 여인으로 낙인 찍힌 많은 사례를 자기는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너무나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제인이 주인공이 아닌 벌사의 소녀 시절을 내가 벌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벌사가 말하도록, 벌사가 서술하도록 해서 내가 소설을 한번 다시 써야 되겠다 해서 벌사의 소녀 시절을 앙뚜아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복원을 해서 1966년에 다시 쓴 소설이 Wide Sargasso Sea라는, 이제 여기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wide는 아주 넓은, 드넓은, 광막한 이런 뜻입니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사르게소 씨, 사르가소 바다는 어디에 있는 바다냐 하면은 여기 지도에서 보다시피 여기가 이제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잖아요. 자메이카, 북미, 남미가 있는데 여기가 사르게소 씨예요. 바다 이름인데 사르게소라는 말은 해초라는 말인데 해초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사르게소 씨, 사르가소 바다가 이게 상징하는 거는 뭐냐? 이 서인도 제도하고 영국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이 영국하고 이 사이에 이 너무나 많은 거리, 너무나 많은 심리적 거리가 있다라는 의미로서 여기 사르게소 바다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르가소 바다, 와이드 사르게소 시라는 제목으로 다시 쓰기를 한 것이 뭐 이거 이제 이 작품이 이 진 리스의 작품이에요. 불만을 가지고 다시 쓰는 작품이 제인 에어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것은 이제 그 제인 에어에 대한 영화 막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볼 것을 내가 추천하는 영화는 1996년에 나온 영화, 프랑코 제프렐린가 하는 영화고 2011년이 이게 가장 최근 작품이에요. 2011년에 나온 영화를 한번 보기를 권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맨 앞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이 영화들에서 제인 에어뿐만 아니라 벌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제 여기가 하든홀인데 여기 이제 손필드 모델을 했잖아요. 여기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벌사가 밑으로 완전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여기 이 밑에 이 위에 여기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화면으로 가서 제목에 그 벌사가 여기 지금 이 모습은 바로 영화 중에서 아마 2011년 영화일 거예요. 영화 중에서 벌사가 묘사된 걸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고요. 이 영화는 그래도 조금 벌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아름답게 나왔잖아요. 뭐 어떤 영화에는 또 벌사가 굉장히 뭐 아름답지 않게 기괴하게 뭐 동물적인 모습으로 나온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 소설을 읽고 영화부터 보지 말고요. 혹시 소설을 안 읽었으면은 소설부터 읽고 영화를 보면은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영화의 이미지 때문에 소설을 읽을 때 상상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혹시 아직 소설을 못 읽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인 에어를 다시 읽고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에서는 어떻게 이 작품을 해석해서 벌사의 모습을 영화로 표현했는가, 이 영화와 이 영화는 벌사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영화를 먼저 보지 말고 작품을 보면서 작품 속의 인물을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이번에 강의를 한 것은
제인 에어를 여성의 페미니즘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The Mad Woman in the Attic이라는 다락방에 미친 여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작품을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게 세계 명작을 볼 때에 그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비판적 시각으로 읽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연을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강연으로 다른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